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2025년 12월 4일자 SCO 보고서에서 뽑아낸 몇 가지 핵심 차트들입니다. 네, 여기 보면 미국 소매 판매부터 일본 국채,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까지. 맞아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데이터들의 나열 같기도 한데요. 그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들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들 전반에 아주 짙게 깔린 공통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바로 글로벌 경제가 보내고 있는 좀 심상치 않은 경고 신호들이죠. 그렇군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작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소비자의 지갑 사정 같은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균열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체감하기 쉬운 이야기, 바로 미국 소비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차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군요. 주황색 선은 명목 판매액, 파랑색 선은 실질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주황색 선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파랑색 선은 2021년부터 거의 평평하게 그냥 옆으로 쭉 가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돈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착시 효과에 있는 거죠. 착시효과요? 네, 명목 판매액은 물건값이 오른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되니까요. 당연히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하지만 저 파란 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걷어내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한 물건의 양을 보여주는 실질 판매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늘었는데 정작 장바구니에 담기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기운 빠지는 이야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얻어맞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종종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바로 다음 차트에서 보여주는 K자형 경제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차트는 정말 너무 극명하네요. 그렇죠. 2020년 이후에 S&P 500 지수, 즉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데 네. 일반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저 주황색 선은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치셨어요.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요. 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대중의 경제 현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찌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위아래로 갈라지는 모양을 따서 K자형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일반 서민 경제,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는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뭐랄까 이런 격차는 항상 있어 오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점의 괴리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격차는 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속도와 깊이요? 네, 특히 팬데믹 이후에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면서 이 괴리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키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괴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소비가 무너지면 기업 실적도 나빠질 거고. 그렇죠. 아무리 돈의 힘으로 버티던 주식시장도 언젠가는 실물 경제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엔 만날 수밖에 없는 두 세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약화된 소비자 심리가 연준, 그러니까 페드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당연하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금리를 내려달라는 압박이 커질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연준이 빠진 딜레마입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K자의 위쪽은 더 위로, 아래쪽은 더 아래로.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잠재적인 금융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었다면 당연히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인 주택시장부터 타격이 오겠는데요. 네, 다음 차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인 주택수를 보여주는데 2025년 9월 수치가 2017년 이후 최고치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를 보고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걸 기대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저도 사실 방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반대의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매물을 걷어들이는 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할 때 하는 행동 아닌가요?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식어가는 신호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이유는 바로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아, 수요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싶으니까 아예 판매를 포기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건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말라붙으면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냉각 신호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주택시장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공식 실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차트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하나의 괴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 숫자랑 그 속살이 다른 거죠.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 공식 실업률은 낮은데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자신감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식 통계 숫자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 사이에 또 다른 격차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일자리가 통계상으로는 많다고 해도 내가 느끼기엔 좋은 일자리도 없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요. 근거가 있습니다. ADP나 인디드 같은 민간 고용 데이터랑 공식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함께 보면요. 공통적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세와 신규 구인 건수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군요. 네, 결국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근본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분기 고용 증가율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요. 손익분기 고용 증가율이요? 네, 쉽게 말해서 실업률이 더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월간 일자리 증가 수로 의리합니다. 그런데 분석에 따르면 경제 구조가 약화되면서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적은 충격, 그러니까 약간의 고용 감소만으로도 실업률이 튀어오를 수 있는 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들어섰다는 거네요. 겉보기엔 괜찮아도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내부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중국 쪽 상황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네,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죠. 바로 그 중국 경제에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두 개나 켜졌습니다. 두 개나요? 첫 번째 차트는 건설 중인 프로젝트 기준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인데 거의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죠. 네, 정말이네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지출인데 이건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재정절벽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죠. 과거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두 개의 엔진,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동시에 꺼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맞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의 경착료, 심하면 추락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데이터입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건설과 인프라 투자가 멈춘다는 건 전 세계 철광석, 구리 같은 원자재 수요가 급감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대한 축인 일본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책의 대전환, 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여기 일본 국채금리랑 OIS 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요.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요. 시장의 선수들, 그러니까 거대 투자자들이 일본은행이 드디어 그 비정상적인 초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거라고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하는 그 정책 말이군요. 네, 일본이 마침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라는 베팅일이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제로금리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의 공짜로 일본 엔화를 빌려서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해외 자산, 예를 들어 미국 국채나 유럽 부동산 같은 곳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엔 캐리 트레이드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 막대한 자금들이 이자를 갚기 위해 해외 자산을 팔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거대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 국제시장 같은 곳에서 큰 손 하나가 빠져나가는 셈이니 그 충격이 상당하겠죠. 중대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일본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유럽 쪽도 고민이 깊습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차트를 보면 전쟁 이후 이미 바닥 수준이라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어 보입니다. 유럽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요. 그럼 유럽은 이제 한숨 돌린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어떤 문제죠? 바로 유로존의 끈적한 서비스 물가입니다. 끈적한 물가요? 네.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은 많이 안정됐는데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서비스 물가는 유독 그렇게 잘 안 떨어지는 건가요? 서비스는 대부분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잖아요. 한번 오른 임금은 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는 본질적으로 경직성이 강합니다. 아, 이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긴축 정책, 그러니까 고금리를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당연히 유럽 경제의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와. 정리해보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골마가고 있고 중국은 성장 엔진이 꺼지고 일본과 유럽은 통화 정책의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군요. 네, 온통 경고등 천지죠. 정말 이상한 건 그런데 왜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해 줄 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괴리의 정점이죠. ETF, 상장지수 펀드의 개수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차트요. 2023년부터 거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ETF 개수가 늘어나는 게 왜 시장 과열의 신호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강세장의 가장 마지막 국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드는 과열과 투기의 정점에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어쩌면 더 이상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치 파티가 끝나기 직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돈 들 곳이 없다는 심리랑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심리가 만들어낸 투기적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거품 외에 금융 시스템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균열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요? 네, 특히 레포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레포 시장이라면 금융기관들끼리 초단기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 시스템의 혈관 같은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최근 SOFR이라는 단기 기준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등 자금 경색의 징후, 즉 스트레스 신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헤지 펀드들의 아주 위험한 거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레포 시장에서 초단기로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장기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자금으로 장기 자산을 사는 건 자금 조달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2019년에도 레포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연준이 긴급 개입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빠르게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무엇이 다른 건가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019년에는 주로 은행들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규제를 덜 받는 헤지 펀드들이 훨씬 더 큰 규모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연준의 통제력이 미치기 더 어려운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작은 충격으로 이 레버리지 고리가 끊어지면 그 파급 효과는 2019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이네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시장 데이터를 보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헤셋의 지명 가능성이 최근 며칠 사이 86%에서
76%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변수네요. 네, 시장이 극도로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차트들을 넘나들며 글로벌 경제의 경고 신호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괴리,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리요? 네. 첫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실물 경제와 유동성 파티를 벌이는 금융시장의 괴리. 둘째, 명목 데이터가 보여주는 착시와 실질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가와 서민층의 경제 현실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K자형 괴리죠. 정리하자면 미국에서는 소비자와 고용, 주택 시장이 모두 약화 신호를 보이며 실물 경제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홀로 질주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일본, 유럽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시장 내부에는 ETF 과열과 레포 시장에 숨겨진 레버리지라는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여러 겹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때 종종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각각의 균열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공명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의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위기를 막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미리 반영되어 있다면 과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가격 발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시장의 가격은 경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지 또 다른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대한 신기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